비밀 감추기. 마침내 자살을 결심했을 때 멜로디 카슨 67세였다. 1963년 6월 9월 6일 카슨은 15살에 외인을 낳았다. 외인은 전형적으로 울고 또 우는 아이였다. 생후 2주 무렵에 카슨은 육지에 지친 나머지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았다. 어머니는 수술 후 병원에서 회복되는 중이었다. 아버지는 집에 있었지만 비염을 앓고 있었다. 언니 약혼자도 집에 있었고 모두가 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를 밤에도 외인은 울음을 그칠 사이가 없고 가족들은 잠을 못 이뤄서 짜증이 폭발하기 일보 직전이었다. 카슨은 갖는 아기를 옆에 두고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러다 보면 외인이 잠깐만 소리를 못 내게 하면 울음을 멈출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카슨은 소파에 있던 쿠션을 집어서 외인의 얼굴로 덮었다. 잠시 지나자 외인의 울음소리가 마침내 멎었다. 카슨은 쿠션을 치웠고 자신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깨닫기까지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외인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 낯빛은 하얗게 질려있었다. 본의 아니게 사망에 이르게 것이다. 카슨은 꼼짝도 할 수 없다. 그러다가 소리를 지르며 아버지가 있는 위층으로 달려갔다. 경찰에 왔을 때 카슨은 자신의 잠에서 뒤척이다 무심결에 생후 18개의 아이를 눌렀고 이 때문에 아이의 숨이 막힌 것 같다고 말했다. 당장 검시관은 외인이 과실로 70세였다는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52년이 흐른 뒤에 카슨은 자백으로 이 보고서의 내용을 바뀌었다. 저는 평생이 죄를 안고 살아왔습니다. 최종 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난 52년간 결코 내려놓을 수 없는 죄책감으로 느끼며 살아왔으려는 점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더 법의 심판을 받기를 원했고 스스로 심판대에 올랐다. 피고는 다시 15살이었으며 당시에 학생이었고 청소년에서 이후의 젊은 시절과 성인으로서의 모든 날을 자신의 죄는 범행의 근을 속에 살았다. 이 벌은 죽음을 맞이하는 날까지 계속될 것이며 판결 여하를 떠나서 그 사실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다. 카슨은 2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뿐이다. 수감을 내렸다. 그러나 피고인의 사정을 그다지 열지 않는 판사를 만났더라면 다른 운명에 처했을지도 모른다. 애초에 카슨은 왜 범행을 자별했을까? 왜 그렇게 그들은 비용을 치르면서 마음의 짐을 들고자 한 것일까? 더 이상 고통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카슨은 오랜 세월 숨겨온 비밀을 스스로 공개하게 된 동기를 이렇게 말했다. 카슨이 말하는 고통이란 뭔가 52년이 지난 후에 범행을 자백한다 한들 고통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까? 비밀을 지키는 요령. 어떤 데는 그저 말하지 않으면 비밀이 감춰진다. 그러나 어떤 데는 말하지 않는 것만으로 보조가 어떻게든 감춰야 하는 물리적인 증거가 있을 수도 악명록은 콜롬비아 마약왕 파블로 에스코바르는 한때 현금이 너무 많아서 하는 수 없이 아내의 백숙에 밀어넣거나 플라스틱 쓰레기통에 넣어 땅에서 묻었다. 자신의 범죄 행위를 은폐하기 위해서 말 그대로 눈에 보이는 또 손이 잡히는 증거를 묻어야 했다. 여러분은 수백만 달러 마약 밀매 자금을 땅에 묻어본 적이 없어도 사탕 껍질을 쓰레기통 깊숙이 버리거나 영수증을 찍거나 의심을 살 만한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를 삭제한 적은 몇 번 있을 것이다. 나는 한 연구에서 600명의 참가자에게 38가지 일반적인 비밀 목록 속에서 어떤 비밀을 가졌는지 알려달라고 했다. 그리고 수집한 7천여 개의 비밀 중에서 가장 참가자가 물리적 조치가 요구된다고 답한 비밀은 습관, 중독, 재정과 관련된 비밀이었다. 증거를 감출 필요가 있는 비밀은 전체의 26% 정도였다. 비밀의 물리적인 증거가 얼마나 철저히 감추는가는 해당 비밀에 처리하는 심리적인 해악과 큰 관련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의학에 느껴질 수 있으나 증거를 숨기는 문제에서 비롯되는 장기적인 영향은 없는 것 같다. 어쨌거나 작은 물건을 일만 서로 구석에 넣을 수도 있으므로 숨기는 게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었다. 아예 없애지 못하더라도 잘 숨겨두었다면 비밀의 증거가 다른 사람의 눈에 띌 위험력은 덜고 한결 안심할 수 있다.
만일 우리가 저지는 모든 비밀을 양말스러운 쪽에 몽땅 잊을 수 있다면 비밀 지키기도 일도 아닐 것이다. 그러나 증거만 감추면 지킬 수 있는 비밀은 많지가 않다. 진실을 교묘하게 피해가야 하는 순간도 닥치는 법이다. 비밀에 너무 가까이 당연한 대화 주제는 피하고 걸리는 질문은 적당히 넘길 줄도 알아야 한다. 우리는 하루 평균 16,000개의 단어를 말한다. 언제 어떻게 우리의 비밀과 관련된 내용이 대화 주제로 떠오를지 알 수가 없다. 그러나 입을 꾹 다물 수 있으면 된다. 영화에 나오는 파이프 클럽의 첫 번째와 두 번째 규칙처럼 하여간 비밀에 대해서 입을 열지 말라. 그러나 비밀은 다루는 비결이 이렇게 간단하다면 얼마나 좋을까. 한 그룹 참가자들에게 완벽한 비밀이 있는지, 이랬다면 다른 사람과의 대화에서 그 비밀이 얼마나 자주 화제로 떠오르는지 물었다. 그러자 한 달 동안에 평균 한 차례 관련 질문을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구 결과 사람들은 질문을 가장 많이 받는 비밀은 성적 지향, 믿음, 취미, 야망에 갖는 것들이었다. 그러나 성적 지향을 제외하는 이 비밀들은 사람들에게 자주 숨기는 비밀은 아니다. 사람들이 제일 자주 숨기는 비밀은 정신건강 문제나 재정 문제, 연애에 대한 불만 등이다. 비밀을 숨기는 데는 다른 사람의 이목이 모이는 것을 막는 방패보다 우리 자신에게 비밀이 새나가지 않도록 막아주는 거름하기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대화 피하기. 비밀을 지키는 한 가지 방법은 비밀 관련된 대화를 피하는 것이다. 이런 비밀이 여러분에게 있을지도 모르겠다. 있다면 오래전에 일어나는 비밀과 비밀 화제를 삼지 않는 비밀인 것이다. 대화의 특정 주제를 적극적으로 피하는 태도는 상대방과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맺는 데 방해가 될 수가 있다. 관계에 문제가 있으므로 대화를 피하게 되는 것일까, 아니면 그 반대일까? 실험에 따른 후자의 가능성이 농후한 것 같아. 대화를 회피하는 것은 어떤 문제의 징후에 그치지 않고 관계의 균열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막 결혼한 사람들은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 결과도 대화 회피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 실제로 배우자에게는 숨기는 게 있다. 어려운 대화를 피하는 태도는 파트너를 향한 신뢰 부족으로 인식될 수 있다. 속마음을 죄다 이야기하고 과거에 있었던 모든 일도 낱낱이 털어놓아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이전에 사귀었던 사람들과의 내밀한 사정이나 과거의 성경험은 공유하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커플이 상당히 많다. 말하자면 과거는 과거에 묻어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보면 이전의 성경험에 관한 대화를 나누지 않는 까닭이 설명이 된다. 이 화제는 보통 연인과의 대화에서 적당하지 않다고 여기지며, 비밀은 단순히 말할 기회를 놓쳐서 생기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어느 한쪽이 정보를 숨기고자 작정했을 때 생긴다. 비밀이 있을 것이라는 의심은 사실 여부를 떠나서 관계에 악영향을 끼친다. 다소 힘든 시기를 겪은 사람은 연인으로부터 부정적인 반응이 돌아오거나 공연히 말을 해서 상황이 더 나빠지는 것은 아닐까 두려운 마음을 터놓기에 절제될 것이다. 질문 피하기. 우리에게는 털어놓을 준비가 안 된 비밀들이 있다 그래도 괜찮다. 문제는 우리만 대화의 주제를 정하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여러 사람이 대화를 나눈다라면 행운이 따르는 것이다. 두 사람원이라면 대화에 개인적으로 임하야겠지만은, 그래서 누군가 정확히 나를 향해서 질문을 던졌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가느다란 질문을 모면할 최고의 방법은 내가 질문하는 것이다. 완벽하게 구사할 수 있다는 빈정거리도 하듯이 더없이 정직한 답변을 하는 방법이 통할 때도 있다. 기밀이라고 슬쩍 해볼까요? 웃음을 터뜨렸다. 두 사람이 적석에서 재미난 답변을 생각해낼 수 없다면 느닷없이 대화의 화제를 바꾸는 방법도 있다. 질문, 농담, 맥락 없는 말이 효과적인 까닭은 본래 대화의 화제였던 질문을 이미 끝난 이야기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이다.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자연스러운 게 답변을 넘기는 것이다. 그러나 모종의 이유로 상대방이 압박을 해온다면 마지막 비장의 전략이 있다. 바로 고마움을 표시하는 것이다. 최대한 피하고 싶은 질문을 누군가 했다는 것이 특별히 기쁜 일은 하지만 그 질문이 우호적인 상호작용에서 나온 것이라면 상대에게 나를 깎아내리고자 하는 의도가 없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선 상대의 선의를 알아차렸다는 사실을 전하자. 그러면 답변을 한결 부드럽게 거절할 수 있다. 어려움에 처한 친구에 대한 그 상황에 관한 모든 장면을 상상해보라고 요청한 실험 결과 밝혀진 내용이다. 이 실험에서 연구진은 참가자들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반응하는 친구의 모습을 상상해보라고. 질문은 한 사람이 여인 관계에 있다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쉽게 빠져나가기는 어렵다. 질문을 받고 단지 밝힐 만한 성질의 이야기가 아니라서 또는 지나치게 개인적인 이야기라거나 곤란한 이야기라서 답할 수 없다고만 말하는 것은 나와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무례하고 모욕적인 처사일 수 있다. 사랑하는 사람이나 친구가 내가 마음을 터놓고 마음 편하지 않다는 데 덜가운 사람은 없다. 그러니 질문한 사람과의 관계를 망치고 싶지 않다면 질문한 사람이 누구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직면한 상황상 또는 시간이 더 필요하므로 답변할 수 없다는 뜻을 어떤 식으로든 전해야 한다. 말하고 싶어도 참기. 많은 비밀이 지키기 어려운 까닭은 단순히 관련 내용이 대화의 화제가 되거나 질문이 나오는 상황을 피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비밀을 지키는 데 진정 어려운 부분은 나 스스로 대화를 원치 않는 것으로 이끌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사회학자인 고 부모는 1963년 출간한 스티그마에서 사회적으로 낙인이 찍힌 정체성을 지닌 사람들이 직면한 부담에 대해 썼다. 교도소가 미력, 정기적인 소속, 비가시적인 장애 또는 성적 지향과 같은 식별할 수 없는 정체성도 포함하는 내용이었다. 고 부모이 이 사회의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쓴 용어들은 분명 다른 시대의 용어라는 느낌이 들지만 그가 연구 주제로 삼은 개인들의 투쟁은 요금 세상을 보는 생생하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동등한 표현의 자유를 누리는 것은 아니다. 내가 칼리미아 대학교에서 처음으로 연구 결과를 발표했을 때 당시 다양성 부문의 연구를 선도하던 고 캐슬린 필립스 교수에게 받은 지적이다. 필립스 교수의 반응은 지금까지도 생생하다. 지금 농담하신 것은 아니죠. 필립스 교수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알면 아마 함께 일했던 동료들은 깜짝 놀랄 것이다. 그러나 흑인 여성으로서 어떤 정도로 백인 남성이 지휘해온 경영대학원 환경이 자신에게 꼭 맞는다고 느끼기란 어려웠을 것이다. 우리는 직장, 집, 친구, 가족 등 다양한 사회 영역을 넘나들며 살아가고 그때마다 자신의 다른 부분을 드러낸다. 어디서 오셨어요? 처럼 이들이 소외감을 느끼게 하는 질문이 무엇인지도 드러났다. 자, 실수로 특정 단어를 말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했던 참가들은 자유롭게 말할 수 있었던 참가자들과 비교해서 후속 과제에서 나쁜 성과를 보였다. 아무래도 이상적인 상대의 전제를 숨기려면 참가자들은 특정 단어를 조심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적절한 대체 단어를 찾아서 변경해야 했다. 검열을 하는 데다 변경까지 해야 하는 그룹은 검열하는 그룹보다도 더 높은 피로도를 보일까? 사실 두 그룹은 또 그런 피로도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어를 바꾸는 추가적인 과정은 당초 자신의 말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만큼 피곤한 일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실험의 일부로 주어진 인지 작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은 전혀 중요한 일이 아니다. 그러나 비밀을 숨기는 것은 실제로 시간이 지나면서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증거가 있다. 1990년대 중반에 발표된 한 연구에서 에이즈에 감염된 동성이자 남성들의 면역 기능을 9년에 걸쳐서 6개월마다 추적한 결과 커밍아웃을 한 사람들에 비교해서 커밍아웃을 하지 않은 사람들의 면역 기능이 떨어지고 에이즈의 진행 속도가 빠르며 다른 질병에 감염될 위험이 크고 더 일찍 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연구 결과로 보면 비밀을 숨기는 것이 대단히 치명적으로 느껴진다. 이처럼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건강성 결과는 비밀을 감출 때 이야기되는 정신적인 피로에 의한 것일까? 아니면 다른 원인이 있을 수도 있을까? 사람들이 자신의 정체성 일부를 감추고 있다고 말하는 정도로 숙성한 연구들도 있다. 이 지점을 포착한 연구가 있다. 이 연구의 연구진은 로스앤젤레스 커뮤니티에서 모집한 참가자들에게 2주간 매일 성적 지향을 드러낼 만한 계기가 얼마나 있었는지 또 실제로 성적 지향을 밝혔는지 기록해달라고 했다. 그러고 나서 2달 뒤에 연구진은 이 참가자들의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를 조사했다. 이 연구는 정체적 은폐의 부정적인 영향이 성적 지향을 숨기기 위해서 쏟아내는 노력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애초에 정체성을 은폐하는 것이 해롭다기보다 이로울 수가 있다. 사람들이 눈치챌 수도 있지 않을까?
내 일부를 드러내지 않기로 선택했을 때 대화 중에 상대방이 내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사실을 정확히 간파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우리에게 언제나 다른 사람들과 나누지 않은 생각이 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생각을 절대 모른다 하고 있던 이야기에 정확히 들어맞는 에피소드가 떠올라. 대화에서 비밀을 감추기란 사실 기술적으로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말투와 몸짓, 표정이 우리의 뜻을 어떻게 배신할지 모르니 걱정되는 것이다. 우리에게 감추는 게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이 감지하는 방식으로 말이다. 그런데 그게 과연 가능할까? 답은 조건부 아니어인 듯. 숨기는 연습이 하나도 되어 있지 않은, 게다가 숨기려면 남자 또는 여자 등의 단어를 쓰지 않는 것 이상한 노력이 요구되는 경우라면 어떨까? 이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영국 엑시터 대학교 심리학 교수였던 레이먼은 참가자들에게 자신의 대학 전공을 숨기고 의대 학생인 척하라는 주문했다. 아무도 이전에 이런 시도를 한 적이 없을 것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었다. 참가자들에게는 대학생활에 관한 몇 가지 인터뷰 질문이 주어졌고 곧이어 전공에 관한 질문이 나왔다. 한 그룹의 참가자는 자유스럽게 답변할 수 있었지만 또 한 그룹의 참가자들은 답변할 때 자신의 진짜 전공을 숨겨야 했다. 다음으로 보조원들이 이들의 인터뷰 녹화 영상을 보며 답변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임하는가를 중점으로 각 참가자에게 받은 인상을 기록했다. 그 결과 의대 학생인 척하는 참가자든 또 자신의 진짜 전공을 밝힌 참가자든 간에 연구 보조원들은 답변을 통해서 해당 참가자를 더 많이 알 수 있었다고 느끼는 경우일수록 참가자와 참가자의 답변에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정체적 은폐에 관한 실험은 거의 대화 상황을 가장한 모의 인터뷰 형식으로 실시된다. 그러나 우리가 실제로 일상에서 주고받는 대화는 인터뷰 형식이 아니다. 정체성을 숨기는 것이 덜 구조화된 대화 속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일으키는지 확인하기 위해 당시 워싱턴 대학교 심리학 교수 진구 교수는 또 동대학의 학생들을 참가자로 모집한 뒤에 커뮤니티에 지원금을 제공할 것인가를 둘러싼 이슈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요청했다. 참가자들은 자신의 성적 지향 또 젠더 정체성을 숨기거나 드러내도록 무작위로 지정받았고 이성애자로 확인된 참가자들이 대화 상대로 배치되었다. 그리고 이후에 대화 상대로 참가한 학생들과 대화 녹화 영상을 본 외부 평가자들이 실험에 참가한 학생들을 평가했다. 모든 평가자에 따르면 정체성을 숨긴 학생들은 정체성을 드러낸 학생들 못지않게 편안해 보였으며 활발한 태도로 몰입해서 상호작용에 참여했다. 이 연구들은 우리가 무언가를 숨길 때 적어도 낯선 사람들은 그 사실을 판별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를 잘 아는 사람들은 현재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가 있다는 것, 서러놓지 않은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점을 제외한다는 부분에서 내 모습을 충분히 솔직하고 자연스럽게 드러내고 있다면 상대방과의 상호작용에 문제가 생기리라는 걱정은 접어두어도 좋다. 내가 먼저 말하고 싶어졌을 때, 내가 먼저 비밀이라는 것을, 비밀은 우리 마음에서 멀어져서 마치 존재하지 않은 양 느껴질 때가 있다. 그러나 내가 특정 사건, 대화 또는 걱정을 만나면 다시 떠오르고 그 결과 새로이 우리 마음을 생각하기도 한다. 어떤 비밀과 우리 삶의 관련성은 계속해서 변할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 부담도 커지거나 줄어든다. 그런데 비밀이 부담스러운 까닭은 비밀이 우리의 뇌를 떠나지 않으며 생각을 사로잡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비밀이 우리의 혀끝에서 맴돌기 때문이기도 하다. 누군가 비밀을 고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비밀을 털어놓고 싶지 않은 것이라고 무조건 단정해서는 안 된다. 나는 사람들이 흔히 비밀로 하는 38가지 경험 목록을 참가자들에게 보여준 뒤에 자신이 겪은 항목이 있는지 아니면 있다면 그 경험을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싶은지 물었다. 그러자 비밀이든 아니든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두 가지 상관되는 힘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참가자들은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라고 느낄수록 더욱 그 경험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비밀이라는 개인적인 경험과 비교해 비밀인 경험을 더 미해결 상태로 느끼고 있었다. 풀리지 않는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는 해결책을 모색한다. 이때 다른 사람에게 털어놓는 것이 해결의 지름길이 되는 경우도 꽤 있다. 그러나 이 비밀은 숨기고 싶은 욕구와 충돌한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마음속 생각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 한다.
그 생각에 비밀을 떼는 심사를 그렇게 하지 못할 뿐이다. 그렇게 못할 뿐이다. 비밀은 언제 가장 괴로운가? 지난 두 장에서 살펴하듯이 우리의 정신 공간을 더 많이 차지하는 비밀을 서로 수치심, 고립감, 불확실성 같은 느낌을 나오며 해로운 비밀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이 해악은 그 비밀을 생각하는 데서 비롯되는 것일까? 아니면 비밀을 감추는 일에서 비롯된 것일까? 대화에서 자주 감춰야 하는 비밀은 마음에 자주 떠오를 수밖에 없다. 비밀을 감춘 조금 전의 상황을 되새기거나 앞으로 닥칠 상황을 상상하고 대비하는 것이다. 물론 두 가지가 뒤엉겨 벌어지기도 하지만 비밀을 감추는 행위는 그 행위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사회적인 상호작용이 벌어지는 동안에만 지속이 된다. 물론 비밀을 생각하는 것은 생산적일 수 있으나 반대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가 훨씬 많다. 그 이유는 우리가 비밀을 혼자서 생각하기 때문이다. 흔히 혼자 간직하기로 결정한 일은 건강한 방식으로 다루는데 어려움을 겪곤 한다. 부정적인 면에서 집착하고 자신을 비난하고 급기야 문제를 내팽개 쳐버리는 것이다. 아무리 비생산적인 사고 패턴에 빠져 있다고 해도 아무에게도 털어놓지 않은 이상 누구도 그 점을 집어질 수가 없다. 멜로디 카스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자수할 때까지 52년간의 자신의 비밀을 감추는 데 성공했다.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에 우연히 비밀 가까이에 다가온 사람도 비밀을 물은 사람도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그녀에게 비밀을 고백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 카슨이 비밀로 인해서 느낀 부담은 누군가 진실을 알게 될지 모른다는 걱정이 아니라 결코 그 누구도 진실을 알지 못할 것이라는 걱정에서 비롯된 것이다. 카슨의 사이는 비밀을 숨기는 행위가 얼마나 쉬운 일인지 시사한다. 어려운 부분은 비밀로 홀로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좋은 소식은 반드시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